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12페이지 재고산의 측정 봐 봅시다. 자,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기록하는데, 자, 이런 취득원가와 재고자산에 대한 측정은 순실현, 가능가치, 순실현 가능가치가 있는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금액 중 미니멈, 작은 금액, 낮은 금액을 재고사는 측정이 됩니다. 이걸 저가법이라고 하죠. 저가법 꼭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측정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기록하는데 이걸 저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가법은 보수주 해결의 의미가 되죠. 그럴 때, 자,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자, 기타, 자, 원가에,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매입원가가 뭐 기본 키인데, 이때 매입원가는 자, 재건 상품의 구입, 매입가격, 구입가격이 되겠죠. 자, 이 구입가격에, 자, 구입에 따른 우리가 관세, 관세 등은 구입가격에 가산을 하고 매입 할인이라든가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가격을 매입 원가로 취득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에 따른 관세 등 운임 등도 있겠죠. 우리가 보하용료 등 운임 하용료 등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가격이 매입 원가가 된다. 그러면서 전환 원가는 가공 원가라고도 하는데 직접 노무 원가에 제조간접 원가를 합해서 전환 원가라고 한다. 다음에 또 기타 원가도 증가, 취득 원가의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재고산 취득에서 현재 상태에 이르는 데까지 발생한 원가가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정의도 잘 해놔야죠. 그러면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 자, 원자재이고 제공품이 있습니다. 제공품. 그래서 재고산에 상품, 제품, 제공품이란 순실현 가능가치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하는데 우리가 제품이나 제공품이 있으니까 추가 완성하는데 원가가 있다면 역시 이것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가치로서 꼭 기억,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더라. 그럴 때,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재료에 있어서 순실현 가능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합니다. 현행 대체 원가로 하겠다. 원가. 그래서 자, 원재료는 팔려고 생산했으니까 우리가 소비될 자산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 대체원가로서 순시는 가능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는 측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문형이 정의적으로 잘 보이니까 자, 항상 저가법 바탕을 두면서 확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자, 배분. 그러면 재고자산의 원가를 쪼개는 건데 먼저 원가는 수량에다가 자, 단가를 곱해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재고산의 수량을 결정해서 단가를 결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수량 결정, 자,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고 계속 기록법이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으로서 실지재고 조사법, 실사법하고 계속 기록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계속 기록법을 장부재고 조사법이라고 하죠. 상품 재고장의 장부에 계속 기록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계속 이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도 자, 사용할 수가 있죠. 실무저는 병행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자 이론적인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런 실사법과 계속교는 확실히 정리하는데 그랬을 때 자, 회계처리 좀 구분하기 전에 이 실사법에서 우선 결정한 항목은 기말 수량이 우선 결정되는 방법이 실사법에 대해 월말 창고에 가서 자 실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말 수량이 파악이 돼서 정석적으로 매출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네, 계속 기록법에서는 우선 결정한 항목이 장부에 계속 기록하면서 수량을 파악하니까 매출 수량이 우선 결정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실사법하고 계속 기록법에 있어서 계속 기록법에 있어서 자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 상품을 구입을 할 때 판매를 할 때 자 팔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 자 분계 회계처리 좀 흐름을 생각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자 실사법에서는 상품을 구입을 할 때는 자 차변에 매입이라고 쓴다. 매입이라고 쓰고 상품을 만약에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매입 채무가 되겠죠. 매입 채무. 자, 이게 실사법에 따른 구매시 회계 처리. 네, 계속 기록법에 구매시 회계 처리는 상품이라는 개정을 쓴다. 상품. 자,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자, 매입 채무가 되겠다. 그래서 기본 결합 관계를 보면 실사법에서는 비용 발생, 계속 기록본 상품 자산 증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실지재고는 실매라고 줄을 잡고 계속 기록법은 상품으로 처리하니까 계상상 정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실매냐 계상이냐 이렇게 구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실사법에서 이제는 판매 시에 자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채권이 될 것이고 자 대변에 매출이라고 쓴다. 매출이라고 쓴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기록 외상으로 팔았다면은 매출 채권 자 매출로 하겠다. 자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원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나타내야 되니까 차변의 매출 원가가 대변의 상품이라는 매출 원가를 판매할 때마다 매출 원가 산정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실사법의 재고, 기말, 결산시, 재고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그래서 결산시 조정 수정부 결과냐 그러면 결산시에는 실사법에서는 매입과 매출로만 나타냈으니까 결산시 수정분계가 필요합니다. 그 수정분계로서 기초상품 분계와 기말상품의 분계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기초상품에 대해서는 차변의 매입, 대변의 이월상품 또는 재고자산 이월상품, 기말상품에서는 차변의 이월상품, 대변의 매입이라는 결산시 우리가 조정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를 판매할 때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결산시 수정 분계는 없다. non accounting 분계 없죠. 그래서 실사법에서 기초 기말 상품의 분계를 한 이유는 수정 분계한 이유는 뭐냐면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정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에서도 이렇게 회계처리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매, 계상 이런 틀을 잡아서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는 이런 수량이 결정이 된 이제는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다시 빼내면은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단가 결정 방법이 있는데 이 단가 결정 방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흐름을 가정하에서 재원 단가를 산정하는데 이 단가 산정 결정하면은 개별법에 의하죠. 개별법. 그러면 개별법은 통상 교환할 수 없는 재고 항목은 개별법을 적용을 하고 개별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선입선출법 first in, first out. 다음에 후입선출법 last in, first out. 네, 호입선출법은 KIFRS에서는 호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죠. 다음에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Total Average Method. 그래서 재고산 단가 산정 방법에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법에다가 초점을 두면 되죠. 호입선출이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KIFR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만 알면 된다. 이랬을 때 좀 설명하기 전에 단가 산정은 수량 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법에 있어서
실지재구하고 계속기록, 실사법하고 계속기록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선입선출법 역시 실하고 계속 다 적용할 수 있는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후입선출법 실질하고 계속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결과가 다릅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실지하고 계속이 있는데 실지는 무슨 계속 기록법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총평균은 실질과 계속에 있어서 실질만 적용이 계속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기록법이란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을 의미하고 자, 실사법에 따른 평균법은 총평균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실사법이든 계속해는 기말재고 또는 매출원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민이 덜 된 겁니다. 자, 인정하지 않게 선정하는 호의선출법은 계속과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출제될 일이 좀 드물 거다, 거의 없을 거다 보니까 방법론만 제가 구분하고 비교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 개별법은 그러면 통상 교환할 수 없는 재고 항목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고가품, 골동품이라든가 자 이런 화랑 등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 개별법의 큰 특징은 수입비용 대응, 수입비용 대응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자 나타나는 게 개별법이라고 한다. 왜? 가장 1:1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자,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자 선입이니까 재고 항목은 자 남은 재고 항목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았다는 자 방법이니까 재고 항목은 최근에 매입한 항목이 재고 항목이 된다는 거.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재고 항목이 되는 방법. 호입선출법은 재고 항목이 당연히 먼저 매입한 항목이 나중에 먼저 팔았다고 보니까 자, 그래서 선입만 좀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이동은 자 매입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해서 자 파악하는 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새로운 단가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계속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총평균은 총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총평균법. 그래서 선입선출하고 이렇게 자 이동평균을 좀 뒀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뭐 실질적으로 자 기말적 오미션 파악하기 앞서서 이 네 방법들이 나오니까 이런 방법은 비교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산 평가 방법은 비교 좀 해보죠.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방법의 비교. 비교.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비교를 할 때는 물가 상승신지, 자, 물가 하락신지 구분해서 물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 경제체제죠.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전제죠. 전제에 있어서 자 가로축이 기간,
세로축이 가격이라면 물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이런 현상이죠. 이랬을 때 전체 판매 가능 상품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둔 게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이 노란색 면적 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한석은 매출원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호의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비교해보면 놔주는 게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이 하얀색 빗금친 부분이 호의선출법에 대한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왜? 자, 그래서 자, 물가 상승 시에 기말재고액의 크기를 보면은 자, F 선입선출법, M 이동평균법, T 총평균법, L 호의선을 비교해 본다면 자, 물가 상승 시의 기말재고는 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총, 호입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기말재고는 선입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F가 M하고 T, MT죠. MT로 L이 되는데, 그래서 자, 이 선입선출이죠. 이동이죠. 총이죠. 그래서 먼저 이총이든 아니면 F 맞는 학점은 F는 맞고도 MT 가는 건 좋아한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FMT라든가 선이총 이렇게 틀 잡아서 구분해서 자, 왜 호입은 하나에 우리가 보수진하면 구분을 하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그랬을 때 먼저 이총이든 F가 MT다. 그래서 자, 이걸 기억을 부등할 때 물가 상승한 경제니까 선입은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재고 항목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생각하면 구분이 되죠? 왜? 기말재고를 파괴둬야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의 관계는 자, F가 역시 MTL로 흘러가면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우리가 재고 자산 계정의 대변 항목들로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재고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 기말재고액의 부등호 관계는 얘는 뭐하고 관련이냐면 당기 순이익의 부등호 관계하고 똑같다. 그럼 자, 순이익이 나면은 이익이 나면 그만큼 세금 세금 법인세 비용의 부등호 관계도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 매출원가의 부등호 관계는 현금으로 팔든 외상으로 팔든 팔아야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의 크기와 관계는 매출원가의 부등호 관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럴 때 5가지 우리가 지금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 따로따로 하면 좀 많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기말재고에게 항상 초점을 놓고 정리를 해서 매출원가의 관계. 그럼 기말재고는 자산처리고 매출원가는 비용처리니까 순이익관계가 답어지죠. 이익이 많은 세금도 많으니까 그걸 관계로 해서 자, 기말재고의 부등호는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의 부등호 관계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과 우리가 또는 순환결정 방법을 구분해 봤는데 비교도 한번 해드렸죠.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선입선출의 기말재고는 자, 최근에 매입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 기말재고의 선입선출법에 대해서는 자산평가의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자산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FP, 재무상태표를 중시한 평가 방법이 된다. 재무상태표 중시한 평가 방법. 그러면은 물가 상승 시에 순이익이 후입이 가장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시에 보수지 회계 처리는 선입보다 후입 선출이 보수지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보수지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순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성을 보수지라고 그랬죠. 까지 정리해 놓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좀 보면서 좀 확인 한번 해보죠. 교재 페이지 선입하고 지금 이동평균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죠. 먼저 선입선출법에 문제서 한 채는 30번 봐봅시다. 241페이지 30번 계속 기록법에 따른 선입선출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매출원가. 이랬을 때 봐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정의도 있고 별에도 있는데 제가 정의하고 별에를 한번 다 할 텐데 이런 문제는 자료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돼도 이걸 지금 칠판에 한번 자료를 적어 넣어줘. 지금 물음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선입도 계속이죠. 계속. 그런데 선입선출은 계속이든 실질은 결과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료 상태를 쓰면 1월 1일 날 당연히 기초가 수량이 200개 그때 단가가 1,000원 다음에 이 3월 8일 날 매입을 했죠. 매입 300개를 매입했죠. 300개 그때 단가가 1,300원 1,200원이네요. 1,200원 다음에 5월 달에 팔았죠. 5월 27일 날 7일 매출이 됐죠. 매출 판매가 됐죠. 400개를 팔았다. 다음에 6월 16일 날 매입을 했네요. 매입. 700개 매입을 했죠. 700개. 그리고 9월 21일 날 또 매출 판매를 했네요. 300개를 팔았습니다. 300개. 이랬을 때 X1년도 매출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선입선출 700개 1,300원짜리였죠. 사오는 게.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하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의 선입선출이니까 200개 기록하고 300개 매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옷을 400개 매출이 됐죠. 그러면 400개 매출이 됐을 때 이 400개에 대해서 매출이 됨에 있어서 그때 단가가 지금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1월 1일 거부터 팔았겠다. 그래서 1월 1일 거 200개 팔았겠다. 1,000원짜리. 그리고 지금 400개 팔았으니 200개 더 팔아야겠죠? 200개는 3월 8일 거. 3월 8일 거 200개 팔아야겠다. 1,200원짜리. 그래서 400개에 대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된다.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것은 또 매입을 했고 또 300개 또 팔았죠. 그러면 300개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먼저는 우선 요 300개 중에 200개를 팔아서 100개 남았겠죠? 그래서 이 300개 매출에 따른 원가는 3월 8일 거 100개 1,200원짜리 그리고 200개 더 팔아야겠죠? 200개는 2월 16일 것을 팔아야겠죠? 16일 것서 200개 1,300원짜리가 되겠다. 자, 이래서 5월 27일 날 매출원가와 2월 16일 날 매출원가를 참 고려해야겠죠? 자, 그래서 200개 1,000원짜리 1,200원 또는 100개. 그래서 회사를 보면은 200개 1,000원짜리 300개 1,200 200개 1,300 써놨죠? 그럼 요 3월 8일 걸 다 팔았으니까 지금 구분해진 것이고 이래서 X 1년도 매출원가는 저는 이 금액에 합의되겠죠. 그래서 82만 원이 되겠다. 2만 원. 여러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죠. 각각의 그래서 82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왜 200원치는 20만 원, 24만 원, 12만 원, 그래서 26만 원 더하니까 82만 원이 되겠다.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X 1년도 말에 기말 재고가 얼마냐 물어봤다면 80만 원 매출원가였고 그럼 만약에 기말 재고 X 1년 말 12월 30일에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400개, 200개 팔고 300개, 100개 팔고 200개 팔았으니까 500개 남았겠다. 500개 남았는데 1,300원짜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65만 원이 되겠다. 뭐니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65만 원 기말 재고. 그래서 물음이 매출원가를 물었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정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별에는 뭐냐? 이 자료 상태에서 계속을 묻든 아니면 좀 실질을 묻든 간에 선입은 400개를 팔았죠. 그럼 400개 팔았으니까 바로 이 자료 상태에서 제껴라. 제껴서 팔고 남겠죠. 남고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팔고 남으니까 400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럼 200개 빵 200개 빵 다음에 이제 200개 더 팔으니까 200개 100개 이렇게 남았을 거라서 팔고 남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매출원가면 200개당 1,000원 200개당 1,200원 써나 똑같은 거죠. 100개가 남았겠다. 그래서 이제는 9월 20일 300개 또 팔았죠. 300개 팔았으니까 또 이렇게 100개 제껴서 100개 팔아야겠다. 빵. 그리고 700개 제껴야겠죠. 그래서 200개 더 팔고 500개 남겠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물어보면은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죠. 200개 1,300원짜리죠. 그 금액 합이 매출원가고 기말재고는 500원짜리 1,300원짜리 남았죠. 기말재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상태에서 제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선입 선출보다는 구분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42페이지 한번 이동평균법 봐봅시다. 페이지 32번 이동평균법. 이동평균은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한다고 그랬죠. 역시 자료 상태를 한번 정리하게서 기록합시다. 기초. 기초가 200단위. 200단위에 30원. 30원. 200단위 수량. 30원. 다음에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매입이 됐죠. 매입이 100단위.
100단위. 자, 100단위. 자, 매출이네. 죄송합니다. 매출. 3월 1일 날 매출이네요. 매출. 자, 300단위. 300단위. 그때 판매 단가가 40원. 그렇죠? 다음에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매입을 했네요. 매입을. 자, 100단위. 지금 매출이 지금, 자, 잘못 봤네요. 매출이 100단위였죠. 100단위. 자, 매입도 100단위. 100단위죠. 자, 그때 단가가 36원. 36원. 다음에 또 9월 1일 날 매출이 됐네요. 자, 120단위. 40원에, 다음에 이제 기말. 기말이, 자, 80개 남았다고 그랬네요. 80개. 그때 매입 단가는, 자, 모르죠. 아직 어렸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자, 기초에다가 100개, 300개에서 220개 파니까 80개 남았겠죠. 자, 이럴 때, 이동평균법에 따른, 자, 기말재고. 요 기말재고가 얼마인가 물었다.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법은, 자,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구하는데, 요 3월 1일 날, 자, 이동평균은 계속밖에 못 씁니다. 계속기록법. 자, 100개를 팔았죠. 100개를 팔았으니까 이 100개 판 것에 따른 매출원가는 100개를 팔았는데 30원짜리를 팔았겠다. 자, 그래서 100개 남았겠다. 그런데 2월에 또 매입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날 100개 판 거에 대한 단가는 30원짜리죠. 앞에 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 이제 100개를 매입했다. 그럼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해야겠다. 그러면 자, 새로운 단가는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거니까 그때 단가가 200개에서 100개를 팔았으니까 100개 남았을 거다. 100개 남았는데 30원짜리다. 30원짜리가 남았다. 자, 그런데 100개를 매입했다. 100개 36원짜리를 매입했다. 자, 이에 따라 100개가 남았고 100개가 남았다. 그래서 200개로 나눈 수량이, 자, 6월 1일 날 새로운 단가가 되겠다. 근데 새로운 단가가 얼마로 주어지냐면, 자, 33원이 되겠다. 33원 계산해 보면, 자, 그래서 자, 33원이 되겠다. 자, 뭐네요? 자, 그래서 자, 200으로 나누니까요. 33원. 평균이니까 절반 되겠네요. 33원. 자, 그럼 이제 2월 1일 날 새로운 매입 단가가 33원이었다. 그럼 9월 1일 날 120개를 팔았죠. 그럼 120개 판 것에 대한, 자, 단가가 33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기말 재고액은 80개 남았는데 33원짜리가 남았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물었다면 33원을 곱한 2640원. 자, 2640원이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매출원가를 물었다면, 자, 요 30원에, 자, 이번에 30원에, 자, 100개하고 33원에, 자, 120원. 를 구해가지고 그의 합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물을 수 있고, 9월 1일 날 매출 원가 물었다면 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하나만 주의할 거, 자, 2월 1일 날 매입할 때 새로운 단가 3을 구했는데 왜 100개 곱하기 30원이냐?
이 해설같이 200개에서 100개를 빼놨죠. 왜냐면 기초 넘어온 게 200개 했다가 요 사이에 매입이 없이 바로 매출이 이루어졌으니까 100개를 팔았는데 그때 단가는 30원이었다. 그럼 100개를 팔았으니까 100개가 남았는데 30원짜리가 100개를 또 매입했으니까 새로운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100원 36원짜리를 매입해서 새로운 단가를 33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구해서 시험적으로 많이 이룰 수도 없지만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서 막 기초에다가 매입 매출 매출인데 마지막 기말적으로 이렇게 그냥 중간에 매입이 그냥 하면 서너 번 끼어든 문제 나오면 쫓아가서 그냥 왜 매입보다 새로운 단가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법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요 이동평균법 이 문제는 우리 지난해 문제죠. 아주 따끈한 지난해 18회 문제죠. 우리 19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선입하고 이렇게 이동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 항상 기말적을 묻는지 매출원가를 묻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면서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추정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